건뉴스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위례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로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 UAE 비즈니스 포럼 등 비즈니스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최초로 수주한 바라카 원전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놓고 벌어진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 사이의 신경전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자제를 요청할 정도지만 양측의 충돌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000명대로 떨어져 석 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도 정점을 지난 걸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내일 전문가 자문위를 열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를 논의합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내일 국내로 송환됩니다. 김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 송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지던 눈과 비가 그치고 한파가 찾아오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져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제된 도로가 많은 가운데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팔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탑승객 72명 가운데 68명이 숨진 걸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인 탑승객 2명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우가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공동 5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김시우는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통산 4승을 달성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4.1을 포함 나경원 전 저출산위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를 해임했죠. 사의 수용이 아니라 해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급 공직자를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서 세일즈 외교를 가른 윤 대통령 등 뒤에 사직서를 던졌다면서 약자 코스프레로 윤 정부를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이기고 윤 정부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지난 2016년 총선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맞받았습니다. 발언 수위가 거칠어지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 너무 날이 서 있다면서 화합을 강조했고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진박 간별사 때문에 선거를 망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좀 더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방목과 갈등이 아닌 단결과 화합의 국민의 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가 조금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이 컨벤션 효과를 얻어야 이제 그 굉장히 바람직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분열로 가고 더 나쁜 거는 그 예전에 진박 간별사 때문에 네. 완전히 그 다이길 선거를 망친 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되죠. 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도 지금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여당 내부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죠. 지난 10일에 이어서 두 번째 소환 통보가 되는 겁니다. 사안은 다르지만요.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등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조금 전 속보로 전해져서 이재명 대표 설 연휴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출석할 것으로 보는지 두 분께 먼저 여쭈겠습니다. 먼저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10일 첫 소환에 응하고 난 이후에 네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조사에 앞으로 검찰의 소환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보다는 이건 이제 전면전이다. 예. 이제는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정치 운명 공동체가 돼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가리겠답니다. 검찰에서 가리겠다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했고 그리고 총선이 또 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을 정치적인 이 평가겠죠. 네. 어느 쪽이 더 맞느냐, 어느 쪽이 더 옳은 주장이냐 그 부분에 평가될 것이고 어차피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겠죠.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끌어올리고 그것은 당과 함께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저는 그 소환에 응해서 뭐가 남을까, 뭐가 해소될까라고 생각을 다분히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제 수원지검 성남청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이틀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 야당 파괴 멈춰라. 그리고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 사실상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없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김명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전망보다는 소환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응해야 한다. 당위성.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지금 만약에 대장동 문제와 관련돼 특히 이제 3대 지금 사건 때문에 계류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다음 뭐 다 아시다시피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의혹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오히려 그 두 사건보다는 이 대장동 의혹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게 입장 표명과 더불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성남FC 후원금 쪽에서 소환해서 나가고 이거는 안 나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이게 잘못된 정치 보복이란 것도 있지만 여야 진보와 보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왜 소환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뭔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불체포 특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그걸 자꾸만 정치 보복이나 프레임 속으로만 딱 갖다 놓고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저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고 또한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지금 뭐 오늘 뭐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친문 포럼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내에 있어서의 상당한 나름대로 마찰과 분열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거를 자꾸만 소환을 미루게 되면은 당연히 비명 그리고 친문 쪽에서는 왜 소환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요청하고 요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당내 분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그런데 검찰은 이제 판단하겠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할지 그거는 검찰의 문제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소환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따져본다면 소환에 응해서 당당히 조사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전망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언젠가는 하겠죠. 하지만 뭐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뭐 1월 말 또는 2월 초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전당대회로 상당히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기각을 해버린다든지 또는 영장 청구에서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정황적으로 조금 무리인데 이러면 이게 더 정쟁적으로 저는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하기 전에 일단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지 그러니까요. 이제 영장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여야 간에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상반기에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정말 경색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검찰로서는 한 가지 충분하게 준비돼서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불응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의 국면일 테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적어도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요구해 올 때 나도 뭔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응을 보일 시점이라면 저는 3.8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나고 나서 이후의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예상하시군요. 지금 설 연휴가 당장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내일 새벽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예고된 거죠. 예, 우리가 예. 이재명 근데 이게 설 대표의- 민심에도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설 민심을 두고는 항상 그 민심의 흐름을 예.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많았었어요 그동안.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올해는 선거가 마침 없습니다. 예.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요. 아마도 올해 추석이 상당히 나름대로 또 추석 민심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요. 지금 예. 설 민심은 그거보다는 선거보다는 우리 각종 정치 현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3.8 전당대회를 두고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1년 정도 이제 가까이 오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도 대통령실도 바꾸고 개각도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겠네요. 이제 정치 현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은 빅카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밥상머리에서 이게 정말 소환할 나갈까 안 나갈까 지금도 얘기하는 저희도 예, 얘기하는 예. 것처럼 여러 가지 현안이 음. 큰 나름대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관심은 그동안 이제 해외 도피 생활 약 8개월 동안 했습니다. 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아침 한국으로 이제 송환이 되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 지금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2년이라면 내이 사이분도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못 보겠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인데 네, 일부 언론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을 놓고서 각종 뭐 여러 가지 의혹들, 네.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예. 대북 송금이라든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입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요 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본 적도 없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내 인생은 초토화됐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예. 자, 그 입장을 검찰 조사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인 예상보다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간에는 우리가 또 이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보다가 또 다른 초점으로 옮겨가면서 더 의혹이 증폭됐던 것이 바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이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받을 때까지 역할을 했던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고 네. 쟁쟁한 정관제후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들이면 정말 기껏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았겠느냐. 예. 상당히 많은 돈의 이 변호사비를 받았을 네. 텐데 그 비용을 쌍방울에서 중간 처리해 줬을 것이다. 이른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환사채, CB를 통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걸 지금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일단 네. 그 용어만 기억해 주시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 주장 의혹일 그렇습니다. 뿐입니다. 지금. 또 아태평화 교육협회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북송한 자금이 있는데 예. 이 자금이 불법적이다. 이게 또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쌍방울과 관련돼서 김만배와의 중간 연결고리가
쌍방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재명 두 사람의 가장 직접 당사자일 수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모른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네네. 일단 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던 아타평화교류협회랑 관련 있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예. 그다음에 김만배. 왜냐하면은 최우양 쌍방울 전 부회장 헬멧맨입니다. 예, 예. 이른바 헬멧맨이 쌍방울 전 부회장이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무관할 수가 없겠죠. 이걸 통해서 뭔가 이 대장동과 관련됐던 특혜를 받았다라고 의혹을 받는 그 돈이 예. 자금의 행방이 뭔가 쌍방울을 통해서 세탁이 됐는가. 그렇다면 이걸 얼마나 수사를 이 명쾌하게 예리하게 해낼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추정 뭐 보도도 있고 해서요. 여러 가지 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직 뭐 충분히 조사가 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가장 주목이 돼요.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세요? 오히려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김성태 회장과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하면 대북 송금도 개인 돈으로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데 왜 도피를 해요? 그리고 당당하고 그러면 작년 10월이잖아요. 예. 그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난 거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네. 도피 생활을 한지. 그것도 예. 뭐 황제 도피다, 황제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볼을 많이 쳤나 봐요. 태국에서. 예. 아니, 그런 것들이 일단은 왜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를 김성태 회장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 변호사 대납이 과연 있었느냐가 핵심인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록 만난 적도 없고 그러고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 최측근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럴 수 있나요? 저는 한겨레 신문 한번 보세요.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 엄청난 돈을 받았을 때 한겨레 신문이 태한 태도가 뭐죠? 바로 사퇴하잖아요, 사장이. 그런 관계인 것이지 지금 뭐 아주 표피적으로 이 사람을 알았느냐 모르느냐.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김성태 회장이 자기가 입국하게 된 배경을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자기 주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신경 변화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저렇다 하더라도 또 검찰도 뭐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결국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뭐 막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쯤 귀국을 하고 바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조사 내용이라든지 또 김 전 회장의 입장이라든지 나오는 대로 또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기후대사 다 해임 조치했습니다. 원래 사의를 보통 밝히면 사의를 보통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해임 조치했어요. 어떤 뜻이 담겼다고 보세요? 엇박자가 난 거죠. 엇박자가 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고 기후환경대사를 맡겼을 때는 쭉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이었겠죠. 그러니까 당대표를 도전하거나 이걸 원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하는 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그건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냥 꿋꿋하게 내가 이 요청한 좀 부탁한 일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윤 대통령의 판단이었을 수 있을 거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그냥 당권 도전하고 싶으면 본인이 판단해서 나가면 될 일인데 윤심을 타진하겠다.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다. 이러니까 완전히 가뜩이나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윤심쟁탈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더 불거지게 생겼어요. 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유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썸트렌드뿐만 아니라 구글 트렌드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 관심도가 거의 뭐 갑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이 됐겠죠. 그런 가운데 이른바 윤핵관,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의원들 조직에서 예. 뭔가 교통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 갈등이 더 불거지고 더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죠. 네, 장제원 의원은 약자 코스프레 한다. 네. 뭐 윤 정부를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도전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뭐 징계를 할 때, 네. 해임을 할 때 벌써 그런 게 포함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번에도 당권에 도전을 했고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정책 행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예. 저는 출마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몇 가지 이유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치라는 거는 명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과 그리고 기후대사직을 줬다는 얘기는 거기에 장관급이라고 하죠. 두 개의 장관급을 줬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념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아마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과 나 의원 간에 있어서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가 지금 단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 속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 측근을 통해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임명했을 때와 다른 상황이 전개되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다는 거는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해임 카드를 썼다는 거는 신호를 준 거거든요. 네. 마지막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집권 초기라는 거예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이제 8개월밖에 안 됐고 10개월 후에 선거를 치르는데 이렇게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측근들과 각을 세우면서 갈 수 있을 가능다름대로의 그러한 그 쉽게 말해 정치적인 내공이나 이런 네. 것들을 과연 준비를 했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약간 좀 회의적이고.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마지막 예.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게 당원 100%라는 그 투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대통령 측과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 대결이잖아요. 네.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나경원 전 부위원장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당내 갈등을 하니까 네. 김기현 의원이 사라졌어요. 그렇네요. 후보인데 이분이 예. 이게 다 그 나경원 블랙홀로 빠져버린. 지금 얘기하는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예. 언급량 같은 걸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 다르고 21일 전까지 그렇군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교차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을 결국은 합니다. 조금 지금은 윤석열 정부 초기고 하니까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 소장님은요? 저도 출마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뭐 우리 김영주 교수님은 거두시지만은 저도 이렇게 데이터를 좀 현업에서 분석을 해보면 네.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아니 당권 도전을 하는 것이 당심에 초점이 맞춰지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계속 선두를 달려왔던 나경원 전 의원이라면 예. 그냥 자기가 맡은 그걸 뭐 공직이다 공직이 아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그걸 내려놓고 저는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정말 지난 전당대회에서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을 위해서 당권 도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렇고 이른바 윤핵관도 그렇고 당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냥 당권 도전하면 되죠. 본인이 선언하고. 근데 저는 예. 이 물이 들어왔을 때가 네. 한 2, 3주 전쯤이 아니었는가. 그랬군요. 그리고 2, 3주 전쯤에 우리 방송에서 더 뉴스에서 저는 출마 의향이 있는 어떤 후보든 출마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승민 예. 전 의원도 출마 생각했으면 당원들 0표 나오면 어떻습니까? 1표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 2표 나오면 어떻습니까? 간보기 하지 말고 바로 그럼요. 해야 된다.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이제 해임 조치한 거, 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장관급이죠. 부위원장을 해임 조치한 것을 놓고서 사실상 이게 당무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게 야당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제2의 진박 간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듣는 친윤 당대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점입 과경에 막장 내전으로 짓닫는 집권 세력의 나쁘끄러운 행태가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었어야 합니다. 네. 해임할 사람이 나 전 의원이 아니고 이상민 장관 아니냐라고 이제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한테 이렇게 뒤집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잠깐 보고요. 나경원 전 의원 측은 뭔가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제가 보면 김기현 의원이 32.5가 나왔고 나경원 전 의원이 26.9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측은 그동안 각종 조사에서 계속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는 1등을 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뒤집힌 것으로 나오거든요.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조사입니까?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어떤 형태로 인위적으로 뭔가 거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럼 그전 거는 그럼 왜 인정하고 네. 새로 나온 거를 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조금 근데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대표가 나와서 이렇군 얘기한 게 이제 구설수에는 오를 수는 있겠으나 잘 아시다시피 ARS 조사 방식과 전화 면접 방식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조사 결과에서의 응답률은 3.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사기에서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조사했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 틀은 인정을 해야 된다. 네. 다만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거는 분명히 낮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예. 아마도 굉장히 많은 조사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 결과와 어떤 식으로 다만 저렇게 되면 이게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뒤집어졌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사 결과 문제는 뭐냐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는 각오를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틀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해야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조사는 언제든지 뭐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렇군요. 합니다.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이제 흐름을 보라고 하잖아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로 인해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이게 윤심인가? 이렇게 해석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결국 여론이 그 뒤에 나오는 여론의 꼬리를 무는 이른바 밴드웨거닝 영향, 역마차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에 불법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불순한 불법적 의도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방식과 똑같다라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차이는 뭐냐면 그냥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든 다 조사해서 그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기존의 다른 조사 결과들처럼 등록을 하고 발표를 했더라면 이게 큰 변곡점이 있는 시점이잖아요. 12일, 13일이. 그렇죠. 그리고 또 결과도 두 후보 간의 순위가 뒤집어졌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사실 뭐 무리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정당 지지율도 다 공개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했다면 상당히 이런 오해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또 여지는 남겨두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권 이슈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발생한 경기 구리-포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노면 살얼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면 살얼음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도로 위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도로 위에는 차량 범퍼 등 사고 차량의 부품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7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은 47대가 연속해서 미끄러져서 추돌된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자는 저희 버스 2대를 이용해서 기가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른바 블랙 아이스라고도 불리는 노면 살얼음. 사고는 밤 9시 10분쯤 발생했는데 당시 포천에는 오전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층이 생기기에 적합했습니다. 노면 살얼음은 비나 눈 등의 습기가 아스팔트 표면에 투명하게 얼어붙어 만들어집니다. 눈이나 비 또는 안개가 끼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늘진 곡선도로나 터널 앞, 고가도로 등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주로 대풀이 되는데 노면 살얼음 추정 사고는 매년 1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색과 같아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길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눈이 쌓인 도로보다 숨진 사람이 3.7배나 많았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제설 눈 밑에 있는 얼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만 치웠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오전에 약간의 수분이 녹으면서 또 밤이 되면서 얼었기 때문에 그 위험은 계속 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노면 살얼음 현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젯밤 경기 구리-포천 고속도로 연쇄추돌 직전까지 제설제를 여러 차례 뿌렸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 제설제를 3번 살포했고 사고 구간은 오후 5시 20분쯤 마지막으로 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도로 온도는 영하 2도씨 전후였고 진눈깨비가 내리던 상황이어서 도로 결빙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000명대로 떨어져 석 달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전문가 자문위를 열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등을 논의하는데요. 설 연휴 직후 마스크 해제에 무게가 실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4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천여 명, 2주 전보다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11,024명 발생 이후 91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신규 환자 추이와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 움직이는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한 달간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잠깐 499명을 기록했다가 오늘은 11명 늘어나 510명이 됐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35.3%입니다. 코로나19로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35명입니다. 주간으로 따지면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그 전주보다 27% 감소했고 사망자는 11%, 위중증 환자도 17% 정도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겨울 유행이 정점을 지나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방역 전문가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정 논의를 한다고요? 네, 내일 중대본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를 논의합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화를 위해서 기존에 제시한 4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충족되지 못한 기준은 33.9%에 머물고 있는 고령층 동절기 추가 접종률 뿐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특히 60에서 64세 접종률이 19%로 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만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건 고위험군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정 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설 연휴 직후 마스크 해제에 무게를 실은 발언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기분 좋게 뭐 설 전에 딱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웅적인 어떤 결단 이런 걸 요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 국내의 4대 기준 이외의 변수였던 해외 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의 발생은 정점을 지난 걸로 보이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의 양성률도 1월 첫째 주 최고 31%에서 지난주 평균 약 9%로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입국한 나라는 일본과 미국 순서인데 이 두 나라 상황도 안심할 순 없지만 유행이 감소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은 64명이고 이 가운데 41명, 64%가 중국발 입국자입니다.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8.8%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앞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성폭력과 살인, 강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의 정보만 공개됐지만 개정 훈령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길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이 주변을 지나던 여학생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이 학생은 사고 당일 학교 축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몇몇 시민들이 남성을 그냥 지나치는 사이 길거리를 지나던 학생 4명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리저리 상태를 살피더니 한 학생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남성은 인근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천백규 씨. 평소 신부전을 알아오던 천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발생해 이곳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에 천 씨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네, 만약에 그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 씨를 살린 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4명. 학교에서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던 중에 쓰러져 있던 천 씨를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누워있는 자세도 이상했고 약간 발작 같은 걸 일으키는 게 보여서 일단 저희가 먼저 다가가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겨보니까 이제 입술도 파라셨고 약간의 거품도 물고 계셨어서 천 씨에게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학생은 간호사를 꿈꾸며 보건의료동아리에서 활동해온 김혜민 양. 사고 당일 김 양은 학교 축제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는 부스를 운영했는데 때마침 쓰러진 천 씨를 발견한 겁니다. 심정지라고 예상을 했고 애들이 뒤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복돋아줘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힘 얻고 같이 심폐소생술하고. 같은 상황이 또 생겨도 망설임 없이 환자를 구할 거라는 학생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은 한겨울 추위 속에도 빛났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 우주산업과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확인돼서 광산 개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태백과 삼척, 경북 봉화에 걸쳐 있는 면산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이 일대를 탐사한 결과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예상 자원량은 8,5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산개발 전문기업과 함께 정확한 티타늄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곳에서 시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 시추 작업을 벌이면 광산 개발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높아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기와 로켓,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원재료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는 1조 원에 이릅니다. 티타늄 광산이 개발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1980년대 정부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폐광 지역들도 티타늄 광산 개발이 지역 회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광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최소 시추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태백시는 2024년에 폐광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광부들이 떠나지 말라고 2025년에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속도감을 좀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티타늄 광산 개발에 대비해 올해부터 30억 원을 들여 탐사와 재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을 태운 채 추락한 네팔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색 첫날 시신 68구를 발견했지만 아직 4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인 탑승자는 40대 유모 씨와 그의 10대 아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어제 헬기 여러 대를 투입하고 수백 명의 구조 인력을 동원해 추락 지점을 수색했지만 날이 어두워져 수색을 마쳤습니다. 특히 사고 비행기 잔해가 산비탈과 협곡 등에 흩어진 상태여서 수색에 어려움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정쟁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지구촌 이슈를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오늘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포럼에 반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 다보스의 기차역에서부터 세계경제 포럼이 열리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포럼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함성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데 올해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입니다. 매년 1월 말 개최되어 오다 2021년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취소됐고 지난해엔 5월에 열렸는데 이번에 3년 만에 원래대로 1월 대면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대는 포럼 행사 자체가 위선에 극치라며 비판했습니다. Really want to reduce this level of wealth inequality in the world that's so corrosive to society. My message would be don't mess with our planet, don't mess with society because the backlash will be immense for them.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건물들, 산더미처럼 쌓인 폭탄들. 다보스 한복판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각종 영상물도 전시됐습니다. We wanted to show the horrible war that is going on, where our people are striving, and we wanted to tu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k for the help we need. 1971년 탄생한 다보스 포럼은 올해가 53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안보 문제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세계 각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이슈들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입니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정상 50여 명을 포함해 정재계 인사 2,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받았는데 차였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차이나? 제가 좀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요. 아재 개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막 가출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속 많이 상하셨죠? 저는 엄청 속상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얼마나 속을 끓였겠습니까? 마무리하느라고 제가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좀 많아 보이죠? 여기 많아 보이죠? 구멍 안 났죠? 이게 구멍 안 난 게 아니고 흑제 뿌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출마 안 오면 국회의원도 떨어져요. 언론인이 너무 많이 와서 주일이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미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너무 많은 언론인들이 오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2의 진박수 강결사 얘기하셨는데 이게 장제원 의원님을 좀 겨냥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문제는 아니고 뭐 이 정도까지 하죠. 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저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후에 또 나경원 전 의원님과 설정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질문이 아니, 장재현 의원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제2의 유승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이 뭐라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죠? 인사하시고. 그것은 당 대표가 자기 잘나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정치하라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뽑아야 된다.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소개팅을 받았는데 차였어요. 아니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차이나? 중국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나중에. 나 그러면 김기현 세 번 외치고 시작한다 다시. 민주당의 어떤 민주가 없고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찾아서 국민의 힘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똑같아요. 와보니까 여기도 개판입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한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고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졌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제천과 경북 일부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대전도 영하 7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와 광주는 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설 연휴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잘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저희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